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The memory chips, there were smartphones that have the high demand of that, and now the AI data centers are also doing this kind of high demands, and it's not a temporary trend. I think it's gonna go through the whole year, maybe the next year as well. There will be a winner in the age of AI because some of them have the very advanced AI models to be, the fundamental layer that will give global supply to different kinds of applications. 네, AI 계속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의 성장세 둔화로 인한 주가 하락이 지수 하락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또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을 재지정했습니다. 경제 전반 흐름 한번 살펴봐야겠죠. 2026년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에서 채권 크레디트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상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받으면 참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근데 수상자분의 FOMC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FOMC 리뷰 어제 이미 한번 좀 듣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큰 승부는 작년 12월 FOMC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파월이 작년에도 사실 여러 설왕설래 속에 관세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연 금리를 낮춰주는 게 맞느냐 그런 우려 속에도 고용 지표를 핑계를 대면서 이제 고용이 좀 전체적 일자리도 떨어지고 12월 달까지 확인된 셧다운 때문에 좀 데이터가 딜레이 되긴 했지만 미국 실업률이 4.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연준 출신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실업률이 6개월 평균 수준에서 한 0.5%만 떠도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그게 대략 지금 4.7% 정도 수준인데 그 12월 달까지 그 목전에 뒀으니 그때까지는 9월 10월, 12월까지 연속 인하의 핑계를 대고 들어왔는데 파월이 그때 12월에 인하를 해주면서도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 보시면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높은, 왜냐하면 2분기에 그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한번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 반작용 때문에 3분기는 좋을 수 있는데 이번 4분기까지도 심지어는 전분기를 연율화했더니 무려 5%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해 보이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2% 정도 성장하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 정도는 적당한 양호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2%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성장률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면서 2.3%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 때문에 파월이 단순히 지금 최근에 뭐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쿡 이사죠. 연준 이사도 뭐 소송까지 하고 있는 트럼프의 압박에 삐져서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여건들이 지금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작년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해서 3%대까지 3.75까지 금리를 낮춰놨으니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래 이번 1월 회의는 사실상 시장에서 별다른 시그널도 없을 거라고 봤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던하게 되려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가 조금 더 부각되는. 앞서 뭐 지금 기대가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중요한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1월 FOMC 결과보다 신임 연준 의장 선임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가장 유력한 인물들 그리고 특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엎치락뒤치락이 많았어요. 총 토탈 인물로만 따지면 4명. 거기에 이제 약간 4명이죠. 4명 정도가 후보군에서 가장 유력하게 트럼프도 검토한다고 했고 거기에 조금 거의 뭐 카메오로 마이런 가장 비둘기적인 지금 이사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그분은 제외해놓고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다시 유력 주자인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맞아요. 트럼프 1기 때부터 연준 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지율이 좋았는데 작년 3분기, 4분기쯤에는 지금 NEC 경제자문위원장이죠. 케빈 해시시라는 분이 가장 친트럼프적인 인사다. 이분은 트럼프의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작년 12월 달까지 이분이 뭐 당선 그러니까 지명 확률 80%까지 갔을 때 오히려 금융권에서 반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통화정책 완화 기대 쪽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또 의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해시시 워낙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았으면 좋겠다 1월 달에 얘기했더니 잠깐 또 전 워시 이사가 올라오는 듯 보였다가 혹시 뭐 그 중간중간에 현 연준 이사인 월러 같은 사람도 트럼프한테 좀 이번에도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2명의 인하 소수 의견 중에 이번 FOMC에 존재감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어느 정도 정책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의사 표명은 했지만 20%에 넘는 지지를 받은 적은 없고요. 릭 라이더라고 하는 지금 현 가장 큰 글로벌 운용사죠. 블랙락의 CIO가 잠깐 또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괜찮은 친구야 얘기하면서 무려 우리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릭 라이더가 연준 의장이 될 거라는 확률이 거의 한 40% 후반 50%를 넘기진 않았지만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워시나 이번에 FOMC의 인하 소수 의견까지는 원론은 한 10% 내외에서 좀 부진했는데 어젯밤 마지막으로 워시 이사가 백악관에 좀 늦게까지 있었다라는 후문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베팅 사이트들은 이제 80%를 넘어 90%의 확률로 가장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다. 근데 그 평을 하자면 이분은 과거 연준 이사를 재임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매파 성향이 있는 그때는 미국이 물가에 좀 대항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 연준 이사로서 좀 원치농자가 아닌가 했는데 트럼프랑 조금 관계가 깊어지면서 좀 비둘기파로 해석되는데 오늘도 지금 워시 이사 지명되고 미국 그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4bp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올랐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위쪽에 충격이 들어오는 건 이분은 트럼프가 또 지명하면 파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균형적인 통화 정책 의견을 좀 낼 수 있지 않는가. 연준에서 이제 이사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대로 채권 시장 쪽에서 조금 긴장하는 모드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해시시 됐으면 아마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가져가고 그다음 릭 라이더가 됐으면 그래도 시장에서 채권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성 있게 대응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워시 이사는 그래도 조금은 매파적 비둘기 이게 섞여 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반응도 아주 환호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 트럼프가 가장 최측근을 세울 줄 알았는데 조금은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되든 그냥 트럼프의 복심처럼 그냥 계속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까요? 사실 트럼프가 세웠던 게 파월이었었잖아요. 근데 파월도 사실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지금 예상하기는 좀 힘들까요? 근데 저는 연준의 그 보팅이 총 12명의 그 연준 이사 지역 연은 총재들이 좀 지역 연준 총재들은 투표권을 연으로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맞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 앵커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FOMC 이게 분기 말 할 때마다 점도표 다 플랫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지만 지금처럼 매파들은 작년 12월 달 금리 인하도 반대하면서 오히려 4%에서 인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비둘기 마이너는 2% 초반까지도 지금 낮춰야 된다. 그리고 뭐 그 의견들이 다 분화가 돼서 지금 의견들이 하나로 좀 잘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임 의장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누가 된다고 해도 이 분화된 의견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있게 추진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작년 12월 달도 사실은 애초에 나온 연준의 매파 위원들의 발언은 인하를 못 해준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주가 하락과 함께 고용 지표 중심의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더니 인하를 해줬거든요. 저는 올해 그 시장 컨센서스가 신임 연준 의장이 지금은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역이고 정작 5월 달에 파월 대신 취임하고 나도 지금 시장은 대략 신임 연준 의장 취임한 첫 회인 6월부터 인하를 해서 올해 한 2차례 정도. 그 이상을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3.25 정도까지 시장 컨센서스가 누가 연준 의장이 되든 그 정도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현재 연준의 분화된 의견을 생각하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거에 부합한다고 하면
뭐 워시 정도 되는 균형감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게 오히려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해소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나중을 생각하면 더 적당한 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시니까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케빈 러시가 거의 높은 확률로 갈 확률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시장에 이제 다음 주 됐을 때 변동성은 좀 생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컨센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무난한 인선이고 어차피 트럼프의 그러니까 지금은 취임 전까지 아직도 4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네. 약간의 실망감이 오늘 채권 시장에서 반영됐지만 이 이상 갈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준 이사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더 키우는 쪽은 아닐 것이다. 다행이네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자꾸 트럼프 대통령께서 날리는 이 SNS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데 더 오히려 거기가 더 네, 그렇고 그걸 더 이쪽은 신경 문제 써야 없을 되겠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뭐 셧다운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오히려 지금 연말에 그 셧다운 그만큼이 될까?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보시는지. 가장 큰 예산의 틀이나 마찰은 작년 그 4분기에 있었던 45일 최장 기간 맞아요. 셧다운에 녹였고 지금은 이제 연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슈다 그린란드 이슈다 바깥에서 좀 혼란을 크게 일으켰고 안에서도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뭐 이민자 단속하다가 뭐 이제 불의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수를 뜨고 있다.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좀 뺏기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 관련돼서 민주당은 지금 기세에서 핑계대고 베이비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상원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좀 마찰적으로 길게는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선거 있는 해서 아무리 반대당이라고 해도 그렇게 매년 맞아요. 끌고 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슈를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짧은 기간 셧다운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지난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미국이 재정 정책을 좀 무리하게 써왔거든요. 작년에 트럼프는 생각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정 적자를 GDP 한 7, 8% 쓰던 걸 5%대로 조금 맞아요. 줄여왔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도 선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부가 돈을 쓰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쪽에서는 좀 저는 이번에 셧다운 이슈는 미국의 균형 재정 측면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재료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그런 트럼프에게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트럼프의 맞아요. 정책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죠. 네, 그리고 셧다운이 그리고 저희처럼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셧다운이 나와도 또 지표가 나와도 해석이 안 되니까 불확실성만 지속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만. 네. 네, 환율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많이 예민하잖아요. 네. 자, 근데 뭐 관세 더 올려 이런 얘기 갑자기 또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 왜 선정됐나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절차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의 가장 큰 함의는 조금 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근린 궁피파라고 혹시 좀 낯선 용어시죠? 근린? 궁피파. 궁피는 알겠는데. 예, 궁피파.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우리 무역 결에서 통화 가치가 약한 나라가 수출에선 교역이었거나 그렇죠. 어떻죠? 그게 이제 일부러 자국 통화를 약세를 끌어가서 상대방 의도적으로. 국가에 교역을 더 수출을 많이 해서 교역의 무역 수지를 많이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걸 전략적으로 쓰는 걸 근린 궁피파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쓰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견제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보시면 달러 가치가 뭐 트럼프의 여러 정책의 반작용,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반작용에 달러 지수가 작년에 연으로 대략 7% 정도 절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에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일본 엔과 있죠. 우리나라의 원과 그다음 또 대만과 아시아 국가 중엔 또 특이하게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 같은 국가들. 이들 국가들의 좀 특징이 뭘까요? 제조업 기반의 제조업 기반. 예, 대미 수출의 비중이 크고 또 하나 우리도 지금 작년 10월 에이펙 때 대미 투자 관세 협정을 했지만 미국 투자와 관련된 민감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 이들 국가들은 지금 아시아의 지금 관광 수지로 돈을 버는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작년에 통화 가치가 무려 7에서 8%씩 절상이 됐어요. 우리랑 반대 방향이었죠. 거기는 왜냐면은 바로바로 달러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놓고 가면 그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네. 거기는 달러 플로우가 좋아서 거기는 절상이 되는데 미국 투자와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 분명히 그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한데 그 달러보다 더 약한 국가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명을 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거기에 맞춰서 보수적인 발언을 해줬죠. 니들이 지금 펀더멘탈 대비 통화 가치가 정상적으로 지금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환시 개입, 구두 개입까지 해주면서 엔화와 특히 원화 네. 이 두 개 통화에 대해서 좀 안정화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힘들죠. 때문에 오히려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개입을 하면서 지금 방어를 하는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위쪽에 대한 상단을 미국 쪽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주면서 더 달러 대비 그 해당 통화들이 약세로 가지 않겠다. 니네들은 통화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국가다.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부정적인 딱지로 봤는데 지금 대미 투자를 위해서 통화 가치 안정성이 필요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을 막아주는 장치가 될 수 있는. 한국 니네가 잘못해서 일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그 MOU를 맺었죠. 뭐 연 200억 달러 이상씩 미국에 투자를 하는 캡은 그 정도인데 하려 할 때 우리가 조건을 하나 건 게 뭔지 아세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져서 우리 환율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 200억 달러 못 준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미국에서 이번에 환율 조작국이 니네가 진짜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경고성이라기보다는 아니 한국이 니네가 펀더멘탈 대비 원화가 너무 약하네 이런 쪽에서의 그 흐름들이 뭐 이걸 뭐 우리 서학개미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투자하는 기업의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안전성을 마련하는 또 반작용이다. 그러면 역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부정적인 시그널이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고착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중국은 또 최근에 우리 원이나 엔에 비해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작년에 좀 약세 기조를 좀 나타내는 경제가 어려울 때 좀 구간이 있었지만 미국하고 이제 관세 마찰이 있을 때 특히나 근데 요 근래 그런 균형들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아직 예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은 굳이 환율 조작국의 통화 가치를 방어해줘야 될 취지가 의무가 없고.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 그런 이례적이잖아요. 남의 나라 재무장관이 그 나라 통화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게 그런 식의 개입이 지난주 특히나 일본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엔화 약세를 갈 때 그렇게 뭐 지금 부인은 하고 있지만 개입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은 없다 하지만 언급상으로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 지금 되게 환율 쪽에서 복잡한 거는 우리나라 원화만의 문제도 있고 네네. 달러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포인트도 있는데 엔화가 여기 껴버리니까 솔직히 너무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이제 엔화 원화는 어떻게 커플링으로 가신다고 보세요? 그런 지가 꽤 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팩트로 지금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우리가 다 다른 커런시 대비 대응은 좀 어렵지만 엔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주는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난주에 일본이 결국은 환시 개입하면서 그래서 엔화가 160엔 정도 상단 잡고 맞아요. 달러 대비 그리고 나서 원래 정적 타겟은 한 155엔 정도 봤는데 조금 더 미국에서 개입하면서 152엔까지 그랬더니 우리도 1,480원 상단 잡고 거의 비슷한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420원대까지 진입했지만 오늘 이제 일본은 153엔, 우리는 1,430원대, 40원 사이. 그러니까 지금 수입맛은 대략 일본은 155엔 정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1,400, 한 3, 40원대에서 균형을 잡으면 일본하고 연동해서 움직여서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움직였던 환율에 대한 악재는 일본 쪽에 무리한 확대 재정으로 일으켰던 부담들을 좀 소화하면서 좀 균형을 찾는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표에 상관계수가 0.74? 73 정도 나왔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70%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하. 상관계수가 1이 나오면 100% 똑같이 움직인다. 네. 그러면 0.7이면 굉장히 그림으로 상관관계가 봐도 꽤 높다라는 굉장히 거죠. 높죠. 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이야기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이야기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뒤에 국채 얘기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만간 나와주세요.
제가 좀 오늘 또 쓸데없이 좀 감기 때문에 아닙니다. 말이 너무 좋은 인사이트가 됐고 나가시는 역시 길에 베스트 작가님이 애널리스트. 아마 날짜 잡을 거예요. 네. 네, 확정해 주시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채권 얘기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